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다가오고 있는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예상대로 모레 오전에 남해안 지역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한 뒤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에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안에선 순간 최대 시속 126km의 강풍이 불겠고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230km 해상에서 중심 최대 풍속 시속 126k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겠고 다음 날 새벽 서울 북동쪽 40km 부근을 지나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변동 가능성이 있어 한중일이 내놓은 예보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기상청은 가장 동쪽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얼마나 영향을 주냐에 따라 앞으로 태풍은 미세하게나마 서쪽 또는 동쪽으로 조금씩 이 예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남해안, 10일 새벽에는 그 밖의 전라권과 경상권, 충청 남부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오전부터 충청권 전체와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차례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남해안에는 9일 밤 시속 144km,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전국에 걸쳐 매우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4일간 최대 600mm의 비가 예보되는데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전라, 경상권에는 300mm 이상, 수도권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점차 모든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올해 태풍 심상치 않습니다. 위력이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삽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태풍 카눈도 이례적으로 긴 수명과 강한 위력으로 한반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모두 7개, 그중 오늘 막 생긴 7호 태풍을 뺀 6개 태풍의 최저기압입니다. 마와르가 905헥토파스칼, 독수리와 카눈은 각각 925와 930헥토파스칼입니다. 이 6개 중 절반이 930헥토파스칼 이하로 크고 강력했죠. 그러나 지난해는 그런 태풍이 25개 중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들은 수명도 훨씬 깁니다. 마와르가 14일이고요. 이 카눈의 수명도 현재 14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1년 이래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1,800여 개의 태풍 중 14일 이상 생존한 태풍은요, 단 0.6%에 불과합니다. 이들 6개 태풍의 평균 수명은 약 8일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태풍의 평균 수명인 3.7일보다 2배 이상 깁니다. 이 원인은 서태평양의 높은 수온과 느려진 태풍의 이동 속도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태풍과 허리케인의 속도는 얼마나 느려졌을까요? 이 북대서양 허리케인은 6%, 남태평양 사이클론은 15%로 줄었습니다. 특히 서태평양의 태풍 이동 속도가 많이 줄었는데요. 20%나 느려졌습니다. 원인은 이 태풍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고위도 지역의 평균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면서 고위도와 열대 지역의 온도 차이가 약해지고 그래서 중위도 지역의 바람의 세기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느려지면 강풍과 폭우의 지속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카눈을 볼 때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카눈은 시속 15km 안팎,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로 올라옵니다. 네, 이것은 내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쏟아지는 비를 보여줍니다. 태풍의 오른쪽인 동해안과 경남 지방으로 이렇게 짙은 붉은색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 오전에는 동해안과 내륙 지방에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지만 쉬지 않고 폭우가 쏟아질 동해안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해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를 일으킨 태풍 흰남노. 2002년 동해안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퍼부은 루사의 아픈 기억도 떠오릅니다. 강풍뿐만 아니라 폭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에 전국 곳곳이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중대본도 3단계를 가동하는 등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항구에 들어선 대형 크레인. 작은 어선들을 인양하기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을 앞두고 어선을 안전한 육지로 옮겨두는 겁니다. 부러지지. 큰일 나. 못 버텨요. 전 살림 이건데. 매번 태풍 피해를 입었던 인근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은 배수 시설을 살피고 차수판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에도 침수를 막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도 설치됐습니다. 차수벽 300개, 그다음에 대용량 물펌프까지 만약을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풍이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할 걸로 예보되면서 태풍의 우측, 위험 반원에 놓인 지역들은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5시 태풍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 역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피해가 컸던 반지하와 지하주차장 등 취약 지역을 점검했고 최근 대형 인명피해가 났던 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도 긴급 회의를 열고 재난 문자를 통해 도로 통제와 기상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카눈은 오늘 밤 일본 규슈 서남 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300mm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걸로 전망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일찌감치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일본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태풍 란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이 태풍 역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 나무들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규슈 남쪽 섬들을 지나 태풍 카눈은 오늘 밤 규슈 서남해안을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채 하루 평균 300mm의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태풍이 느릿느릿 이동한다는 겁니다. 九州および西日本の太平洋側から総雨量が平年の8月の月降水量を大きく 한 장소에 장시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가고시마현을 오가는 항공기와 선박,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밤부터는 시내 버스도 끊길 예정이며 대부분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일주일 가까이 태풍에 시달린 오키나와는 식료품이 동나면서 항공사와 유통업체가 빵과 컵라면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섬 미야코지마는 110시간 만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정전된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태풍 카눈에 이어 새로 발달한 제7호 태풍 란까지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일요일부터는 이른바 더블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7호 태풍 란 역시 이동 속도가 느려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를 조기에 중단시킨 것 역시 태풍 카눈이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이 오전부터 잼버리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텐트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조기 철수를 앞둔 참가자들은 자기 몸만한 짐을 이고 땡볕을 걸어가 버스에 오릅니다. 급작스런 조기 퇴영에 대원들도 자원봉사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공지를 받았어요. 날짜 자체를 다 비워놓고 온 상황이라서 그만큼 생산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시작돼 온종일 내내 계속된 잼버리 참가자들의 철수는 저녁 8시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저녁 7시 기준 895대의 버스가 참가자들을 태우고 새만금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8% 수준입니다. 다만 해외 참가자와 지도자들은 오후 4시쯤 모두 버스 탑승을 마쳤고 현재는 연맹 관계자들과 운영 요원들이 이동 중입니다. 조직위는 당초 철수에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내다봤지만 행선지 배정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2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오전에 행선지에 대한 확인 작업 과정에서 다소 속도가 늦었습니다만 호우 등에 취약한 새만금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철수가 결정됐지만 중단 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폭염 환자 수백 명이 속출하고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샤워실, 거기에 성범죄 논란까지 터져나오면서 대회 나흘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영국은 폭염과 위생을 이유로 퇴영을 결정했고 세계 연맹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미국도 철수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위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연맹 측에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직위는 서울을 포함해 8개 시도 128개 숙소로 뿔뿔이 흩어진 3만 6천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박물관이나 청와대 관람 같은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와 더불어 잼버리 폐영식을 진행한다고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참가자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물론 대학교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종교시설까지 총동원됐는데 일단 급한 불을 끈 정부와 지자체는 행사를 대체할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연세대 인천 송도 캠퍼스. 4시간 전 새만금을 출발했던 버스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벨기에 대원 1,300여 명을 태운 버스들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과 경기도의 대학교 캠퍼스에도 대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휴가철과 겹쳐 숙소를 급히 구하기 어려웠던 정부와 지자체가 방학 때 비어있는 기숙사를 임시 숙소로 요청한 겁니다. I think it's the mosquitoes because it's really annoying. Oh, it's hot and 공무원과 기업들의 연수시설, 심지어 종교시설까지 임시 숙소로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2만여 명의 숙소가 배정됐습니다. 한때 10,000명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양 킨텍스가 숙소로 검토됐지만 위생과 식사 제공 등의 문제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게 속전속결로 결정되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학생들 주로 온다고 연락만 받았고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3만 6천여 명을 분산 수용한 지자체와 정부, 민간 기관들은 야영 프로그램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찌감치 철수했던 영국 대원들 일부는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관람했습니다. 또 고궁과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등 자유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Especially like the different places like the palaces, the natural parks. It's nice to just learn about. How was your base camp? No comment. We're not allowed to comment on that. 이런 가운데 일부 영국 대원은 온열 질환이 낫지 않아 119에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립미술관 등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밤 늦게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습니다. 모두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던 방침이 수용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보낸다로 바뀌면서 참가자들은 곳곳으로 흩어졌고 도착한 숙소에서도 통역 문제, 음식 문제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야영장의 주차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형 버스 수백 대가 도착했습니다. 철수하는 대원들을 태우러 왔지만 어느 나라 대원을 태울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백 대가 지금 못 태우고 이러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한 명 없이. 숙소에 도착해서도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각 숙소마다 통역을 배치했다고 했지만 숙소마다 통역과 안내를 지원할 요원들이 대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도착한 기숙사에는 통역도 안내도 부족했습니다. 60명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양측에서 한 10명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으고는 있어요. 저희도 아침에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지금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이슬람 국가에서 온 대원들은 할랄 음식을 요구했는데 기숙사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이제 원래 그 근무 인원이나 저희가 조리나 그게 없어서 그렇게 급하게 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었고요. 숙소 배정도 오락가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전북 지역 3개 숙소에 1,700명 잔류한다고 조직위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갑자기 12개 숙소 5,500명으로 늘었고 또 30분 뒤에는 5,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뀌고 또 바뀌면서 조직위원회도 혼란스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국가들마다 다양한 요구하는 조건들,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호 조건을 반영을 하면서 특히 외국 대원들을 우선 배정해주면서 한국 대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애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맨날 우리들은 뒷전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초 조직위는 태풍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태풍이 다가오자 회의 때마다 결정을 뒤바꿨고 미리 짜둔 비상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가장 기대해왔던 K-팝 콘서트 역시 장소와 일정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멤버 2명이 군대에 가 있는 BTS를 무대에 세워서 추락한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는데요. 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격 추락을 만회하기 위해선 BTS 멤버들을 K-팝 콘서트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방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소속사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였고 BTS의 팬들은 정부의 잘못을 왜 BTS가 수습해야 하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브, 스테이시, 엠믹스 등 최정상급 아이돌 11개 팀이 출연하여 K-팝의 진수를 선보일 것입니다. 원래 출연진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BTS가 갑자기 거론된 건 K-팝 콘서트 출연진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K-팝 콘서트 일정이 6일 새만금 야외 무대에서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다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면서 출연진들이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다급해진 주최 측이 다른 콘서트의 출연진을 가로채려다 항의를 받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연락들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양해를 구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FA컵 준결승 경기도 무대 설치 등의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출연한다고 알려졌지만 그 외 출연진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황. 문체부는 최종 출연진 명단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자,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정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이나 배수 문제, 그늘막과 쉼터가 부족한 문제까지 이미 4년 전부터 우려와 경고가 나왔고 또 개선책까지 언급이 됐었지만 정작 이번 대회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 장마 뒤 물이 빠지지 않아 곳곳에서 물 웅덩이가 발생했고 모기 등 벌레들이 모이면서 해충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4만여 명이 모였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은 턱없이 부족했고 천으로 가려진 샤워실에선 성추행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해외 출장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 소속 공무원 4명은 4년 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화장실 문이 커튼이라 이용이 불편했고 매일 얼음을 제공했지만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곳을 다녀온 새만금 개발청 공무원들은 매립지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적절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장실 2,700개와 샤워부스를 2,000여 칸을 설치한 미국 이상으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새만금 대회장의 경우 간척지의 특성상 뜨거운 햇볕을 피할 나무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에서도 배수시설이나 그늘막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2,300개 수준으로 마련되는 데 그쳤습니다. 4년 전 여러 부처가 미국 잼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조언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조직에 있는 또 저희 여가부하고는 또 저기 기관이 수습이 또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조직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성가족부는 출장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퇴직을 했거나 여가부를 떠난 상태라며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잼버리에 자녀들을 보낸 전 세계 부모들도 이번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장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철수를 한 뒤에도 숙소를 잡지 못했다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은 잼버리 100년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아들을 둔 영국인 로버트 글로버 씨.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꼬집으며 조기 철수해 서울에 도착해서도 자녀가 제대로 된 숙소를 못 잡아 바닥에서 자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Since arriving in Seoul, we've now found out that they haven't been given hotel rooms. They are now sleeping on the floor of a conference center. 또 다른 부모는 잼버리 대회장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The site wasn't quite as prepared as it should have been. Potentially, lack of food, lack of shade, not very good sanitation. 특히 가장 많은 4,000명을 참가시킨 영국에서 참가자 부모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부모는 철수하는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에도 아이들이 기절해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자녀로부터 들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의 문제들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원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영국 스카우트 대표를 비난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안타까워한 것은 자녀들이 귀한 경험을 얻으려 투자했던 시간과 돈. 미국 학부모 역시 참가비만 $6,500, 한국 돈으로 850만 원을 들여 보낸 잼버리가 악몽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Wow, do we get a refund? I could have gone to Europe for 3 weeks for $6,000. Someone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is massive failure. 이번 사태에 대해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스카우트 잼버리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NS 등에서도 참가자와 부모들은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날씨와 환경이 원망스럽다면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젊은 초임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은 일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측은 교육청에 두 교사의 죽음을 모두 추락사라고만 보고했고 따라서 이들의 죽음은 교육부의 자살 교사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탓이 아니다. 교사 개인의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는 학교 현장.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학년 3반 담임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을 학교는 단순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유도 사생활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더라고요. 지나치게 돈밖에 모르는 그때부터 다해가지고 좋으셨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말을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사망 10일 전 김은지 선생님은 자신의 우울증을 기록하듯 일기에 남겼습니다. 2017년 부임 한 달 만에 우울증 시작, 2018년과 19년, 끝으로 2021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모두 담임을 맡았던 때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도 뭐 그냥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항의가 오고 고소한다고 편애한다고. 2020년엔 불안장애 치료 중이라고 사정해 영어 전담을 맡았고 우울 증세도 없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은 당장 학교를 때려치라고 그랬지. 그런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라고 하겠어요. 6개월 만에 또 발생한 옆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이번에도 학교는 추락사로 보고했습니다. 유족들에겐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 손실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투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인은 쉬는 날이 없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가. 근데 손실을 조금 봤다고. 400만 원 정도 손실을. 결론은 학교에선 힘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호원초등학교 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유가족은 조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왜 우리 애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장이. 거기서 그렇게 유가족들은 윽박질러 버렸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대항을 해요? 두 선생님의 죽음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국회 강득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교육청의 교사 사망 현황.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28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28명 명단엔 김은지 선생님도 이영승 선생님도 없습니다. 학교는 추락사로 보고했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단순 사고사로 분류됐습니다. 추락사고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진상조사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자살 리스트 거기에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영승 선생님은 아예 사고사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죽음의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진 겁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이영 선생님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의도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망 사유가 사고 또는 기타로 분류된 선생님은 경기도에만 16명 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 5년간 12명의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자살과 별도로 추락사만 4명이 더 있습니다. 사고사도 2명,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된 교사는 15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자살인 경우가 실제로는 몇 명이나 더 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사망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만 봤지 어떻게 사망하셨느냐까지 확인을 하지 않거든요. 확인할 의무도 없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사는 전국에 100명. 하지만 두 선생님처럼 실제로는 자살이지만 추락사나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빠졌고 전체 학교의 24%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저는 세이처 그거 보면서 장소만 다르지 우리 아들하고 똑같구나. 부모한테 시달리는 거나 애들한테 시달리는 거나 관리자들이 무관심하는 거나. 한 초등학교에서 옆반 담임 2명이 목숨을 끊은 건 극히 이례적인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은 은폐되고 아무도 그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런 방치와 무관심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교사 인권 침해, 그 최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담교사들입니다. 학급 폭력 등 각종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협박과 욕설, 폭력에까지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는 재작년 교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던 6학년 남학생을 혼자 상담실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상태인데 단순히 다른 아이들 봐야 되잖아요.
상담실에 온 학생은 흉기는 내려놓았지만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학생과 단둘이 있어야 했던 교사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이가 진정이 안 되고 저는 여성이고 혼자 있다 보니까 상담실에 물건이 많은데 이거를 던질 것 같다.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때렸는데 그걸 상담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상담실에 보내서 얘가 선생님을 또 때린 거죠. 학교 폭력 관련 학생들을 자주 상대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뭘 아냐, 애도 안 낳아봤는데 우리 아이 마음 어떻게 아냐, 안에 변호사나 기자가 있는데 선생님을 신고할 거다. 너네 공무원 나부랭이니까 뭐 이런 식의 비하하는 말을 하시는 학부모도 있고. 학부모들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차라리 고성방가나 기물파손이 낫더라고요. 누구 아는 사람 있는데 당신 교직 못하게 내가 이제 교직 못하게 뭐 할 거다. 대부분의 상담실은 교실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교사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돌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일선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전국에 5,300여 명. 하지만 교권 침해에 최일선으로 내몰리면서 정작 상담은 신경 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고 개인 상담하는 아이들한테 열정을 쏟을 시간이 없었어요. 최근 일부 교육청들이 내놓은 해법은 상담실 호출벨 설치 정도. 상담교사들은 제대로 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 상담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상당수 상담교사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을 위해 먼저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어서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는 지난해 친구들끼리 싸운 1학년 학생들을 화해시켰다가 한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 소리 지르고 교장실에 찾아갈 거다. 너 사과해라. 교장실 가서 너 사과해라. 며칠 뒤 다른 가족들까지 대동해 다시 찾아온 학부모는 4시간 넘게 화를 내며 서면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서면 사과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 누구한테도 이런 모욕과 협박을 당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이 학부모의 위협에 시달린 교사는 비슷한 사람만 봐도 공포가 밀려오자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잘못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서희주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 쌤이 아니었으면 그때 나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상담교사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올해 초부터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잘 지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상담하는 상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못 돌봤구나. 이처럼 상당수의 상담교사들이 우울증과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신과를 다니시는 상담선생님 되게 많이 봤고요. 약물 먹으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들. 하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은 1년에 단 8번. 절차가 까다로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아도 같은 사안에 한해 7번 추가되는 게 전부라 상당수 교사들이 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냥 사비로 계속 받아야겠다. 이게 없으면 못 지낼 것 같아서. 교육당국은 현재로서는 교사들의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 계속되는 교권 침해 속에 상담 교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 장치도 없이 위험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또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는데 항명 사건으로 뒤바뀌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1사단장을 수사 기록에서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오늘은 현장 지휘관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니라 초급 간부들이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만났습니다. 김기환 사령관은 자신도 난처하다면서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것으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이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고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령관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범철 차관이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첩 이후에 찾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단 관계자가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오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군기강 문란을 이유로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를 거쳐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검토 역시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엔 법무관리관실은 수사 기록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장관에게 이 기록이 보고됐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참석했던 배석자 명단입니다. 장관과 대변인, 군사보좌관, 정책실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법무관리관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이종섭 장관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국방부 법무라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여러 가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 법무관리관실은 수사 기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이 법무관리관실에 수사 기록을 보낸 건 장관의 지시가 있고 나서인 지난달 31일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통화에서 전체 혐의 내용을 다 제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사단장이 유가족에게도 설명했고 이미 장관에게도 보고된 내용인데 어떻게 빼냐고 하자 법무관리관은 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했었냐고 되물은 뒤 곧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이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셈입니다. 그 후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 그렇다면 장관이 복귀하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오늘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아직 감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건데요. 감사를 방해했다면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MBC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질감사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3일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문답서를 작성했는데 질문의 내용을 왜곡해서 제가 한 답을 왜곡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건 수사 참고 자료입니다. 자료엔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임원 3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참고 자료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검찰에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확실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합의제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내부 지침 수준이었던 수사 참고 자료 관련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공식화되면서 감사원이 수사기관과 동일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감사원 내부기구의 견제와 감시 없이 감사원 조사에서 바로 검찰 수사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진을 교체하고 나아가 MBC 경영진을 교체해서 결국은 MBC를 정권의 뜻에 맞는 조직으로. 방문진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닌 MBC의 자료를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를 더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임된 KBS 윤석년 이사 후임을 추천하고 자진 사퇴한 임정환 방문진 이사 후임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재구성을 위한 방통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부부가 세 자녀들의 보험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납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가입한 보험도 있었는데 직접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두 딸은 각각 17살과 16살이었던 지난 2006년부터 종신변액보험 등 3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995년생인 아들도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세 자녀의 한 달 보험료만 69만 원, 지금까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납입했는데 보험료는 전부 이 후보자의 아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우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하는 셈이어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만기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을 가지고 후에 그 대물리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후보자 아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이 전혀 없는 점도 의문입니다. 생활비를 부모 돈으로 쓰는 방식으로 간접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본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했다며 연말정산에서 단순 누락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유학 중인 둘째 딸이 월세와 생활비 등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후보자는 해외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20년 2월 세 자녀에게 5천만 원씩을 증여한 데 이어 2021년엔 아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을 증여해 증여세 1,100만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당초 후보자 해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문제를 교묘히 피하는 방법으로 꼼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의 신상이 어제 공개가 됐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최근 얼굴이 명확히 담긴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의 법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외에도 검거 당시의 모습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데다 화질마저 좋지 않아 실제 얼굴을 또렷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인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 없는 사진은 아무런 공개의 의미가 없는 사진인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흉악범을 붙잡은 뒤 찍는 머그샷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따르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머그샷 공개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좀 감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최원종의 끔찍한 범행에 희생된 60대 여성의 발인은 오늘 엄수됐습니다. 빈소에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유족들은 갑작스런 이별이 아직도 믿기 어려운 듯 연신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건 당일 외식을 하기 위해 고인과 손을 잡고 걷다 변을 당한 남편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려. 서현역 앞 사건 현장에는 오늘도 많은 조문객이 편지와 꽃을 남기며 애도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식당에 40대 남성이 침입해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업주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범인은 마치 자신의 가게인 것처럼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 중년 남성이 식당 문 앞에 다가섭니다.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곧장 계산대 앞으로 다가갑니다. 누가 봐도 가게 주인 같은 모습. 다음 날 아침 진짜 주인이 출근했습니다. 현금을 세어보니 6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공통이 알아봤을 때 이제 금고하면 이제 돈이 없고 이제 편지 하나만 이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둑이 남긴 편지에는 생활고에 어쩔 수 없었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 도둑이 진짜 제 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열었냐고. 자기가 이제 자동문 일을 전에 했었어서 그 관리자 번호가 있다. 그걸 이제 눌리면 이제 열린다. 그래서 그걸 저보고 바꿔라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이른바 만능번호의 존재를 알려준 겁니다. 사용자가 쓰는 비밀번호와 별개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만드는 관리자 비밀번호는 번호키를 설치할 때 생성됩니다. 초기 값에 특정 공식을 적용해 만드는데 주인이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번호키 설치일을 하면서 이 공식을 알고 있던 범인은 피해 가게에 만능번호를 생성한 뒤 태연하게 누르고 침입한 겁니다. 저 비밀번호 장치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어떤 걸 신뢰해야 되는지도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경찰은 만능번호를 이용해 부산에서만 10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제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샤니 제빵 공장. 조사를 나왔던 고용노동부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는 56살 고모 씨가 빵 반죽 기계에 배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수사차가 있었어. 그다음에 또 경찰차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119차도 왔다 가고. 병원으로 옮겨진 고 씨는 호흡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니에서 10년가량 정직원으로 근무한 고 씨는 그동안 빵 반죽 공정에서 일해왔습니다. 통에 담긴 반죽을 기계로 올려 제빵 분할기에 쏟아내면 노즐을 통해 완성된 반죽이 나오는 작업입니다. 사고 당시 고 씨는 분할기에 허리를 넣고 노즐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가 고 씨를 못 본 채 기계를 작동시켜 반죽통이 고 씨의 허리를 누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에 끼어 크게 다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사인 SPC 측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고에 대해 SPC는 고 씨와 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를 명령한 고용노동부는 조사관을 파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장 내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정치 공작 등 각종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과거 그를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형량을 줄여준 지 8개월 만인데요. 정작 국정원의 정치 공작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년 만에 풀려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1년 2개월 형기를 채운 원 전 원장은 댓글 조작으로 징역 4년, 민간인 사찰과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도합 13년 철창 신세를 지고 2030년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에서 7년쯤 남은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줬고 8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특별 사면으로 형기가 줄면서 전체 형기의 70% 이상 채우게 된 점이 가석방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원 전 원장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원장 석방을 크게 도운 셈입니다. 정작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1심에서 국가가 5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명진 스님과 김승환 전 전북 교육감 등 다른 사찰 피해자들은 1심 재판 중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형을 받고 가석방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가인가. 법무부는 또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도 결정합니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복권될 경우 1년 전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두 재벌 총수에 이어 국정농단 연루 기업인들은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분양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상당수 회사에서 LH 출신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LH와 수의 계약을 맺은 상위 업체 10개 회사가 모두 이런 전관업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실제로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 용역을 맡았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구조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곳입니다. LH 퇴직자가 회장으로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업체가 설계 용역을 맡았는데 28억짜리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LH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업만 11건, 342억 원 규모입니다. 역시 설계 단계에 하자가 있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이 단지의 설계 용역을 맡은 업체에도 LH 전관 4명이 재취업했는데 이 용역도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3년 동안 LH와 설계 용역 수의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업체 10곳을 전관업체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총 계약금 규모만 2,6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그 도시계획이 일단 형성이 되잖아요. 네. 발표하기에 보통 한 1년 이내에 벌써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될 건지 뭔가 다 준비 다 하는 거죠. 전관업체에는 국토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퇴직자들도 재취업해 있었는데 이들이 인맥을 활용해 계약을 수주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직, 공공기관 퇴직 후에 취업 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의 영향력 등 짬짬이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건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LH의 심사, 평가위원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사이의 연결은 업체에 취직해 있는 퇴직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정관이로 있으면 이름만 달아놓고 돈 받기 좋으니까 그 뭐랄까 우리 로펌에 뭐 고위 관료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영업을 뛰는 거예요. LH 측은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면 수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관의 영향이 확인된 적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숨막히는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냉방은커녕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내면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금속 부품 제조 공장.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자재를 비집고 좁은 계단을 따라 들어가 보니 난데없이 사람 사는 공간이 나옵니다. 얼룩진 벽지, 부서진 벽면. 주방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때 묻은 냄비 옆에 쥐덫이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 클로젯 불량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날이 있어요. 그런 랩. 6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지난 4월 이곳으로 일터를 옮긴 이주 노동자가 사는 집입니다. 실내 기온은 30도가 넘는데 의지할 때라곤 낡은 선풍기가 전부입니다. 넣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람을 더 먼지가 더 많이 와요. Get this condition, it's very sorrowful to him. 덥다고 창문도 열 수 없습니다. 금속 가루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랜딩이 되기 때문에 그랜딩 이런 가루는 계속 이쪽으로 일할 때는 또 이거 없어요. 이쪽에 망쪽으로 가요. 계속. 그래서 방 안이 푹푹 쪄도 틈새를 다 막고 내내 마스크를 벗지도 못합니다. 브리팅, 다스트 때문에 이거 브리팅 프로블ем이에요. 이런 방에 사는 대가로 매달 10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고 다른 데 살 수는 없어요? 예약 2년이나 1년 만들 때 이거는 힘들어요. 여기서 일 없으면 사장님 이렇게 말해요. 다른 회사에 가.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팍팍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낮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따야 합니다. 일하다가 쉴 때도 있어요? 네.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물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고. 사장님이 줘요? 사장님 아니요. 사 먹어요? 네, 사요. 3년 전 캄보디아 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로 숨진 뒤 비닐하우스 숙소는 전면 금지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거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 또 건강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본권마저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공장이나 농장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이주 노동자 허가 규모를 올해 11만 명으로 60%나 늘렸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년 만에 남자 농구 대표팀의 차세대 센터로 거듭난 선수가 있습니다. 골밑 장악력에 자신감까지 제대로 붙은 팔방미인 하윤기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2m 7cm의 장신 센터 머리 위로 내려 찍은 덩크슛. 골밑 돌파를 완벽 차단한 블록슛까지. 하윤기는 지난달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정말 짜릿했어요. 이게 환호도 너무 컸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100%를 다 쓰면서 뛴 것 같아요.
2년 전 프로에 데뷔해 올스타전 덩크왕에 오르는 등 화려한 플레이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국가대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외곽 득점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작년에 국가대표 명단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점을 보완했고 이젠 오색은 김종규와도 견줄 만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탈락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기가 눌려있던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 비시즌에 슛 연습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뭐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숨겨왔던 반전 매력도 화제입니다. 노래 실력이 가수 못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지르는 걸 하고요. 감수성이 젖으면 발라드를 야 형들아 한국 해봐 한국 뽑아봐 이래서 여기서 불러요? 네 그냥 무반주로 불러요. 아시안게임이 1년 연기되면서 행운의 출전 기회를 얻게 된 하용. 강한 승부욕으로 9년 만에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밀리지 않는 모습, 전투적인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 엄청난 명예잖아요. 정말 따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정우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8도까지 올라서 올 최고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륙 지방은 아직 무더위 속에 산발적으로 소나기만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는 이미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진 중인 이 태풍은 내일 밤 규슈 서쪽 해상을 통과한 뒤 모레 오전에는 남해안에 상륙을 하겠고요. 이후 충청도와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이 강해지는 시점을 보시면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해안가는 내일 밤부터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모레 새벽과 오후 사이에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이 경상도 해안가에 시속 145km 안팎에 달하겠고요. 특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오전에 동해안 지방은 강한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영동 지방에 금요일까지 최대 600mm 이상, 수도권에도 100에서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바람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